기초연금 혹시 만 65세만 되면 그냥 알아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는데도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매년 바뀌어서 지금은 대상자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몰라서 이 소중한 권리를 그냥 놓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그러니까 정부 공식 발표 자료란 여러 언론사의 심층 분석 기사들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죠. 네. 이게 대체 어떤 돈인지, 또 2025년, 2026년에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건지 하나하나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이게 이름은 연금이라서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건가 싶기도 한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일종의 보험 원리에 가깝잖아요. 근데 기초연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유지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직접 챙겨드리는, 뭐랄까, 사회 수당 같은 겁니다. 공공부조 성격이 아주 강하죠. 아, 그러니까 제가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불려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세금으로 어르신들께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원도 국민연금 기금이 아니고요. 매년 편성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국비랑 지방비 합쳐서 약 24조 4천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와, 24조요? 네. 단일 복지 사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사실 이 제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꽤 흥미로운데요. 1991년에 노령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서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계속 이름이랑 성격이 바뀌다가 2014년에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 이름의 변천사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 보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세계은행에서는 국가별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여러 겹의 케이크처럼 다층 체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다층 체계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라면요. 기초연금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근간이 되는 0층, 제로필러,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제도로 분류를 합니다. 아, 0층. 네, 모든 연금 제도의 가장 바닥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안전판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0층 연금. 일단 기본 개념은 잡혔네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기준부터 확실하게 짚어주시죠. 네, 핵심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아, 그 소득 인정액. 네, 이 기준은 전체 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까지는 드리겠다. 이런 일종의 엿수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선정 기준액이 매년 바뀌어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때문인 거죠. 2025년 최신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매년 1월에 업데이트 되니까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228만 원이요? 2024년에 단독 가구 기준이 213만 원이었으니까 와, 1년 만에 15만 원. 비율로는 거의 7% 넘게 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3%대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인상률인데요. 단순히 물가만 반영한 게 아니라는 뜻이겠네요. 여기에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제도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26년이면 1961년생 분들이 새로 만 65세가 되시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축적한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인 인구 통계에 포함되면서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과 재산 평균값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위 30%의 커트라인이 계속 높아지니까 그 아래 70%에 해당하는 기준선도 덩달아서 쭉쭉 올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 나오는 거죠. 덕분에 작년에 월 소득이 한 220만 원이라서 아쉽게 탈락했던 분이 계시다면 소득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2025년에는 기준선인 228만 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승업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래서 한번 탈락했으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1월에 꼭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자격이 되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연금액,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최대 지급액은요. 혼자 받으시는 경우에 월 34만 2,51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딱 반영해서 조정이 돼요. 월 34만 원이면 사실 이걸로 생활 전체를 책임지기는 좀 어려운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깎이는 경우가 있더니 좀 의외인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거나 불만을 가지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감액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 감액이요? 네,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과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을 깎습니다. 뭐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니까 조금 덜 들여도 된다, 이런 논리죠. 두 분 다 받으면 오히려 깎인다니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두 번째가 바로 논란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다만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 2025년 기준으로 약 34만 원이잖아요. 이거의 150%, 그러니까 약 51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불합리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꼬박꼬박 부어서 나중에 많이 받는 사람이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은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깎인다는 거잖아요. 이거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차별 논란과 불만이 수년째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분들이니 그 재원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근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결과가 페널티로 돌아온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죠.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자료들을 봤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그래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부가 큰 틀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6년부터는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같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아까 논란이 됐던 그 부부 감액도 줄인다니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할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런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재정 부담에 대한 경고음도 항상 함께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인상안을 내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재정 충격이 너무 크니까 2026년에는 먼저 가장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적용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2027년에 전체로 확대하겠다, 이런 로드맵이죠. 아, 단계적으로. 네, 불만이 많았던 부부 감액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에는 소득 하위 40% 가구에 한해서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요.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간을 두고 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거죠. 결국 얼마나 더 드릴 것인가와 국가 재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330만 명까지 늘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무려 125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125조 원이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59조 원이었으니까 그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오직 기초연금 지급에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와, 국방 예산의 2배. 네.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내 자격이 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 직접. 네. 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다행히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가 되기 한두 달쯤 전에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주거든요. 이걸 받으시면 잊지 말고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신분증 들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그 소득 인정액 계산일 것 같아요.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무슨 소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2가지를 더해서 계산하는데요. 하나는 실제 월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보죠. 서울에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달랑있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가정하면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5억 원짜리 집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먼저 대도시에 거주하면 기본적으로 1억 3,500만 원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아, 일단 빼주는군요. 네, 그럼 3억 6,500만 원이 남죠. 여기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눠요. 대략 계산하면 월 121만 원 정도가 이 집의 소득 환산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아하, 5억짜리 집이 월소득 121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군요.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단독 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금융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할 때 이것만은 꼭 유의해야 한다 하는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2가지 중요한 예외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총액은 결국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전에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기초연금의 A부터 Z까지 제대로 훑어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권리지만 동시에 아는 만큼, 챙기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거네요. 기준도 매년 바뀌니까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2년 기준으로 38.1%거든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아, 아직도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듯 과거 세대와 달리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제도의 재원을 정말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즉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할까요?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네, 있죠. 혹시 나도 하는 그런 불안감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걱정은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크죠. 오늘은 바로 그 무거운 짐을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제도가 있다 이 정도를 넘어서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속살까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게 치매를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17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요, 단순히 지원금 좀 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단부터 돌봄 또 의료비까지 전 과정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하는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한 겁니다. 그 큰 그림부터 하나씩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거요. 아니 이게 왜 필요했던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그냥 노인 인구가 늘어서 환자가 많아져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 이상의 뭔가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국가 돌봄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이에요. 국가 돌봄이요. 예. 과거에는 사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이 돌보는 거. 이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했죠. 근데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치매는 환자 본인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흔드는 질병이거든요. 아, 한 분이 아프시면 온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결국엔 가정이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요. 이게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의 틀 안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효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가족한테 떠넘기던 시대를 이제 끝내자. 맞습니다. 이제는 국가라는 더 큰 공동체가 그 책임을 나눠지겠다. 이런 선언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도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치매 안심센터 같은 인프라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거고요. 둘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겁니다. 문턱을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가 가장 상징적인데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90%요? 와, 의료비의 90%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엄청나죠? 이게 그냥 돈을 아껴준다는 의미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이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가요? 물론 그것도 아주 큰 이유죠. 근데 그 안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의료 쇼핑이나 간병 파산을 막는 겁니다. 아, 간병 파산이요? 네. 이전에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병원, 더 나은 요양원을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간병 유랑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이 목표는 어딜 가든 국가는 당신의 의료비 90%를 책임질 테니 더 이상 떠돌지 말고 안정적으로 치료랑 돌봄에 집중하세요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한 가정의 경제적 붕괴를 막으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수치 뒤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을 때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걱정될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네. 보내주신 모든 자료에서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반복해서 나오던데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곳이 첫걸음이자 모든 서비스의 관문입니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치매 전담 매니저가 있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말이 좀 좋긴 한데 사실 저희가 관공서 가면 이 부서 저 부서 막 뺑뺑이 돌아본 경험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 센터가 정말로 가족들이 겪는 혼란이나 서류 작업을 줄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이 센터의 핵심 기능이 바로 그 뺑뺑이를 막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인지저하 소견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인 정밀 진단 검사나 원인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바로 연계해줘요. 아, 연결을 해주는군요. 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한테는 검사비까지 지원을 하고요. 즉, 진단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가족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제시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검사만 해주고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료에 맞춤형 사례 관리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바로 그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기능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진단 이후에 센터의 진짜 역할이 시작됩니다. 시작이다. 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1대1로 환자와 가족을 상담해서 지금 당장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요. 아, 예를 들어 당장 기저귀나 방수매트 같은 좋은 물품이 시급하면 그걸 제공하고요. 아직 증상이 좀 경미하시다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인지강화 교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통합 지원 허브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촘촘하게 설계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4시간 운영되는 치매 상담 콜센터였어요. 야, 네. 1899-9988. 한밤중에 갑자기 부모님 증상이 이상해지거나 돌보던 가족이 감정적으로 막 무너져 내릴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정말 막막하죠. 새벽 3시에 완전히 혼자라고 느낄 때 전화해서 전문가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정서적 구명조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제도의 철학이에요. 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거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언제든 기댈 곳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족들은 다음 날을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요. 막막할 때 전화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심센터에서 진단을 받고 로드맵을 받은 이후에는요? 네, 이제부터는 길고 긴 일상에서의 돌봄, 그야말로 마라톤이 시작될 텐데 자료에 나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재가급여는 익숙한 내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같은 개념이에요. 재택근무요. 네,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반면에 시설급여는 식사부터 전문 장비까지 모든 게 갖춰진 회사 캠퍼스로 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24시간 통합적인 보호를 받는 거죠.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이라니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먼저 재택근무 형태인 재가급여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서비스들이 집으로 찾아오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오는 방문 요양입니다. 식사나 세면 같은 신체활동 보조부터 청소, 빨래 같은 가사 지원, 그리고 중요한 인지활동 훈련까지 도와주죠. 본인 부담금은 한 15% 수준이고요. 네. 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센터에 어르신을 모셔서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 야간 보호 서비스도 있어요. 이건 뭐랄까, 어르신들께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드리고 가족들께는 온전한 휴식 시간을 주는 일종의 어르신 유치원 같은 개념이죠. 어르신 유치원이라니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부모님이 집에만 계시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데 그런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상의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8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딸 선자 씨가 있다고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안심센터에 갔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자 씨는 어떻게 이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선자 씨는 먼저 안심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아마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으실 거예요. 네, 선자 씨는 직장에 다녀야 하니까 낮 동안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주야간 보호센터, 즉 어르신 유치원에 아버지를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모셔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인지훈련도 받고 선자 씨는 죄책감 없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아, 그러다 주말에 아버지 목욕시켜드리는 게 좀 힘에 부치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서비스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우리 가족만의 돌봄 기획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복지연구 지원이라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이건 어떤 도움인가요?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 지원입니다. 전동 침대나 휠체어, 목욕의자, 안전 손잡이 같은 용품들을 직접 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비싸죠? 이 제도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해 주는 걸 넘어서 환자가 자기 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회사 캠퍼스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 즉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럼요. 시설 급여는 어떤가요? 네,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20%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노인요양시설하고 조금 특별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모인 요양공동생활과정은 좀 생소한데요. 대규모 요양시설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규모와 분위기입니다. 자료에도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듯이 9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이 정말 가정집 같은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아, 소규모로요? 네. 직원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 수도 적어서 훨씬 더 세심하고 가족적인 돌봄이 가능하죠. 대규모 시설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가족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섬이나 산간벽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나요? 네.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도의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보니까 일반적인 돌봄을 넘어서 치매 환자만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기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치매 어르신들은 갑자기 불안해하시거나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집안을 배회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네.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이런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로 취급받기 쉽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바로 이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입니다. 맞춤형이라면 인력이나 시설이 다르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요. 시설 환경 자체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옛날 집처럼 꾸민다거나 계속 걸어도 막다른 길이 나오지 않게 복도를 순환형 구조로 설계하는 식이죠. 아,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고 문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 단계 더 진화한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겠네요. 사실 환자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힘든 게 곁에서 24시간 돌보는 가족일 텐데요. 정말 그렇죠. 정말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가족들을 위한 제도는 없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도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요. 네. 이름 그대로 간병에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가족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휴가라니 정말 절실한 제도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들이 잠시 여행을 가거나 병원 진료를 받거나 그냥 며칠이라도 푹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아, 특히 1, 2등급의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연간 12회까지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돌봐주는 거군요. 네,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집으로 와서 어르신을 돌봐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며칠 쉬게 해주는 걸 넘어서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당신도 소중하다는 국가의 위로이자 지지인 셈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돌봄의 주체인 가족이 건강해야 환자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니까요. 자, 결국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걸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바로 중증 치매 산정 특례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원책이에요. 임상치매 척도, CBR이라고 하는데요. 2점 이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치료비의 딱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다면 1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나머지 90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내주고요. 그렇습니다. 치매는 한 번 진단받으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병이잖아요. 약값, 검사비, 입원비가 계속 들어가죠. 이 제도가 없다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 가정도 단 하나의 질병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 붕괴를 막는 최후의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게 만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네, 재택근무나 회사 캠퍼스처럼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 그리고 간병에 지친 가족에게 숨 쉴 틈을 주는 휴가제와 파격적인 의료비 경감 혜택까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인간적인 고민이 담긴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더 이상 혼자 걱정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치매 진단 이후에 돌봄과 관리에 국가가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시술과 서비스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와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길 잃은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마트에서 계산을 못하고 당황하는 어르신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기술 개발이나 정책 정비를 넘어 우리 각자의 아주 작은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어쩌면 이 제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닐까 함께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한 달에 얼마면 충분할까?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질문일 겁니다. 그쵸. 다들 막 막연하게 생각은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의 실체를 다룬 여러 유튜브 영상, 그리고 금융기관 보고서들인데요. 막연한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진짜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 전반에 깔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역설이요? 네. 대부분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 속 통계들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조사를 보니까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 정확히 58.4%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대요. 절반 이상이요? 와. 네. 근데 오히려 여유롭다고 답한 가구는 10%밖에 안 됐습니다. 10%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현실과 예상 사이의 깊은 골, 이 격차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파헤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은퇴하면 덜 쓰겠지라는 건 거의 뭐 상식처럼 느껴지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그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현실이 더 명확해져요. 여러 기관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3년 기준으로요. 부부가 그냥 평범한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네. 통계청 조사에서는 월 평균 324만 원, 324만 원. KB금융보고서에서는 350만 원,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 자료를 보니까 도시부부 기준으로는 369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네요. 그럼 정말 필수적인 것만 해결하는 그 최소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보나요? 그 KB금융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생활비는 월 248만 원입니다. 248만 원.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어요. 뭐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 아까 3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정작 본인들이 은퇴 후에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은 월 23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월 230만 원이요? 그럼 시작부터 이미 120만 원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필요와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덜 모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격차를 보고 내가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자료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은퇴 후에 이 지출 구조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 지출 구조요? 네, 덜 벌 테니 덜 쓰겠지. 이 단순한 공식이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지출 구조의 변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은퇴하면 당연히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한 자료에서 현재 50대 가장의 생활비를 항목별로 쫙 나눠서 은퇴 후에 어떻게 변할지 시뮬레이션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분석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한 건데요. 우선 확실히 줄어드는 비용이 물론 있죠. 뭐 자녀 교육비 같은 거요? 맞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인 자녀 교육비나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사라지고요. 또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이 끝났다면 그것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것만 해도 진짜 한숨 돌릴 것 같은데요. 사회생활 하면서 나가던 뭐 경조사비나 교통비 같은 것들도 줄어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생활 안 하니까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동료들하고 교재비 이런 게 줄고 사회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경조사비도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드는 게 맞네 싶으실 거예요. 네, 딱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동전의 앞면에 불과합니다. 동전의 뒷면, 즉 늘어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겠죠.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역시 의료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의료비 하면 보통 아파서 병원 가는 돈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그보다 아프지 않기 위해 쓰는 돈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해요. 아, 예방 차원에서 쓰는 돈이요? 네, 건강을 유지하려고 먹는 각종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한 헬스장이나 운동 강습 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예방적 건강관리 비용이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병원 신세 지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려고 쓰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목이 바로 문화, 여가, 여행 비용입니다. 아, 이건 당연하겠네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즐기던 활동을 이제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많은데 집에서 TV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등산 장비 사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다니는 빈도가 늘면서 이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정말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에 가까운 거네요. 맞습니다. 고립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또 의외의 복병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지니까 냉난방비나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 관리비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아, 맞네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외식비였어요. 외식비요. 집에 있으니 집밥을 더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집에서 차려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고된 노동이거든요. 젊을 때야 바깥이라느라 집밥이 그립지만 매일 집에 있다 보면 오히려 오늘은 그냥 나가서 사 먹자라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재 월 480만 원을 쓰는 50대 가장의 생활비가 은퇴 후에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월 600만 원으로 약 25%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25%나... 와, 줄어드는 비용보다 늘어나는 비용의 증가폭이 훨씬 컸던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월 600만 원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매달 규칙적으로 나가는 정기 지출만 계산한 거예요. 아,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비정기 지출이라는 진짜 복병이 또 있죠. 아, 자녀 결혼자금 지원이나 뭐 손주들 용돈 같은 것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독립한 자녀 결혼이나 사업에 수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경우도 허다하고 손주 태어나면 용돈이나 선물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여기에 아직 살아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간병비나 요양원비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비정기 지출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기, 비정기 지출을 합하면 은퇴 전보다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지출은 생각과 달리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수입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노년의 경제활동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네, 핵심은 한마디로 괜찮은 일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도 내 경력 살려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노인 일자리의 70에서 80%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고 그마저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요. 글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요. 월 60만 원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절반은 월 40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은퇴하는 세대의 평균 가입 기간이 19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이에요. 아, 충분히 내질 못했군요. 그렇죠. 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으니 연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정말 잊히지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잇는데 하루에 13시간을 꼬박 일해야 겨우 1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네,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20에서 30만 원에 불과한 거죠. 바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루에 13시간 노동의 가치가 커피 2잔 값도 안 된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지 천장을 10시간 넘게 돌려야 5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10시간에 5만 원이요? 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퇴직금을 털어서 무리하게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90%가 실패하고 전 재산을 날리는 실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자료들은 경고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듣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자료들은 이런 냉정한 현실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과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안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전략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3층 연금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라는 겁니다. 3층 연금 체계라면 1층인 국민연금, 2층인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인 개인연금. 이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1층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의 기반이고 2층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해주는 돈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1, 2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아, 그래서 반드시 3층, 즉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상품들이죠. 이 3개 기둥이 튼튼해야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라는 것이었죠.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자녀에게 집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분이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요. 네. 평생 동안 매월 184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184만 원이요. 꽤 크네요. 그렇죠. 물론 자녀에게 집을 못 물려준다거나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그대로라는 단점도 있지만 당장 매달 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 집에 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소규모 소득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노인 일자리의 현실이 암울하다고는 했지만 월 1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폐지를 줍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극단적인 사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공공근로에 참여하거나 아파트 경비, 카페 바리스타, 주차 관리원
이런 식으로 하루 4에서 5시간 정도 일하는 것만으로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현금 흐름이 있고 없고가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개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저속 은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네, 이 저속은퇴라는 개념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저속 은퇴요? 이건 은퇴 준비를 높은 수익률을 쫓는 수익률의 게임으로 보지 말고 소득이 좀 줄더라도 일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기간의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기간의 게임이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아주 명쾌한 예시가 있습니다. 가령 당신에게 5억 원의 은퇴 자금이 있다고 해보죠. 네, 5억 원이요. 이걸로 아무 소득 없이 월 350만 원씩 생활비로 쓴다면 계산해보면 74세에 돈이 딱 떨어져요. 아, 그 이후의 삶은 막막해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월 150만 원짜리 소일거리라도 구해서 생활비 지출을 월 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350에서 150을 버니까 200만 원만 쓰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은퇴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86세로 늦춰집니다. 86세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번 셈이죠. 와, 12년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단순히 수익률 1, 2% 더 높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일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원금 인출 속도를 늦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한 은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60대, 70대에도 내 능력에 맞는 소소한 일을 계속하면서 은퇴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 은퇴의 핵심이고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 노후 생활비의 실체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거야 라는 막연하고 위온한 기대 대신에 지금 당장 당신의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어떤 항목이 늘고 어떤 항목이 줄어들지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는 게 모든 준비의 출발점이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예측했다면 그에 맞춰서 3층 연금과 주택 연금, 그리고 저속 은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수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라는 지도를 정확히 손에 쥐어드림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미래라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돈,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한 영상에 등장했던 실버 택배 기사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하루 13시간을 꼬박 일하고 3만 원 남짓을 벌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노후 설계에서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는 얼마의 돈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치들은 당신의 계획에서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6년부터 한국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크게 바뀌는지에 대한 여러 기사와 영상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 가지 수당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대대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요구 같아요. 어르신부터 청년, 또 아이 키우는 가정까지 거의 모든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수많은 정책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복지정책의 큰 그림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네, 이번 변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급 인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같은 수많은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가 인상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인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촘촘하게 지원이 강화되더라고요.
우선 가장 직접적인 소득 지원인 기초연금 인상은 확정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요? 네, 이전에는 소득이 적어도 자녀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월소득 358만 원 이하의 어르신이라면 안정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자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그런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새로 혜택을 받게 될 분들이 약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와, 4만 명.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소득 외에 일상생활 지원도 그게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노인 일자리를 11만 매개 이상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경로당에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요. 네,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1인 기준 29만 원으로 확정됐고요. 특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까지 강화됩니다.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는군요. 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본 한 유튜브 영상에서 강조하던 건데 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자동 적용되지만 어떤 건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내년에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기초연금 인상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나 특장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와, 그럼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또 신청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세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단연 청년 미래 적금인 것 같아요. 기존의 청년 희망 적금이나 청년 도약 계좌가 좀 복잡했는데 이걸로 통합되는 거죠. 네, 훨씬 단순하고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그러니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와, 매달 50만 원 넣으면 53만 원이 쌓이는 거네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지원금이 2배로 확대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겠어요? 네,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도 중요한 축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한시사업에서 상시제도로 전환됩니다. 상시제도로요? 네, 이전에는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았지만 이제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무주택 청년 누구나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자격으로 지원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의미가 큽니다. 일상 속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있더라고요. 바로 청년 교통 패스인데요. 월 5만 5천 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20만 원어치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GTX나 광역버스까지 포함된 확장형 패스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청년의 전생애 주기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이랑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을,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또 취업 후에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요. 정말 촘촘하네요. 네, 문화생활을 위한 청년 문화 패스도 확대돼서 창작 지원금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 이번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단순히 나이만 늘린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월 10만 원 그대로지만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와,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워라밸 실험이 눈에 띄던데요. 주 4.5일제나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한다고요? 네, 근로자 1인당 월 30에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 지역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장려하는 거죠.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물론 생산직처럼 모든 산업에 바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오래 일하기보다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변화가 보이던데요. 인구 감소 지역 6곳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50억 원 규모의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 장병들을 위한 급식 단가 1,000원 인상과 장기 복무자용 내일 준비 적금 신설 등 각계각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의 핵심들을 짚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부터 청년들의 미래 준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까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분명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제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잡한 신청 절차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좋은 제도가 오래 유지되려면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재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망이 되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논의와 역할이 더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얻은 정보를 통해 당신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